북한이 지난 15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에 맞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의 한 관리는 6에서 8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또다시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들 발사와는 달리 좀 특이점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5일 낮 12시 33분쯤에 이전에는 원산만에서 주로 발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공중 폭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실패라 이렇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한미 양국의 이제 정보 당국은 하루 이상의 면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날 북한이 이처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거리 그리고 발사 각도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어떤 미사일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것은 바로 공중으로 수직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생략이 돼서 이러한 분석 작업이 오래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한미 양국의 해군 전력 약 50여 척이 처음으로 동시에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훈련 같으면 이제 불굴의 의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바로 15일이었습니다. 이 15일 정오를 기해서 북한에서 이처럼 미사일 발사를 이제 시도한 걸로 우리 정보 당국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0일이 이제 당창한 건 71주년이고 그래서 혹시 이 10일을 계기로 어떤 그 장거리 미사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80나 이게 또 개량형인 KN-14 같은 경우 네. 아울러서 지금 풍계리 일대에 그동안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핵실험까지 또는 개별적으로 하든지 동시에 도발하든지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요. 5일 만에 이렇게 발사를 한 걸로 현재 확인이 됐는데 북한은 올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이후에 이번까지 하면은 모두 7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딱 한 번 성공했습니다. 네.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북한에서 특이하게 내륙 지역인 비행장, 구성 비행장 일대에서 쏘아온 걸로 봐서는 이 실패에 따른 또 원인을 분석을 해서 또 조만간 계속 무수단 미사일을 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하긴 할 것이라고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 시점이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짚어주셨지만 15일이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할 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날짜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죠. 반드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나는 북한 스스로의 어떤 기념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하나는 외부의 위협이 많이 가해졌을 때 이제 주로 도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생일이나 또는 김정은 생일, 그렇다면은 북한의 창당 기념일, 그렇다면은 북한 정부 수립일 이럴 때 이제 주로 그 시점을 맞춰서 도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외부 위협에 대해서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서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리졸브 훈련을 한다든지 이번처럼 이제 뭐 한 5일 동안 한미 간에 아주 대규모 해상 연습을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맞춰서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러셀 차관보가 핵 성능이 뭐 더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도발을 하도록 뭐 돼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시점이 선택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의 핵심이 왜 무수단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스카드 미사일로 여기에 대응할 수도 있었을 거고 노동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수단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요. 사거리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300, 500, 700km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제 노동 미사일 1,300km니까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는데 무수단은 이제 3,500km니까 이것이 괌에 있는 미 공군의 핸드슨 공군 기지까지 위협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러한 여러 가지 미사일 중에서 꼽는다라고 하면 미국한테 경고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래서 무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발끈해서 보란 듯 무수단을 발사해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외무성 관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에서 8차 핵실험 그리고 선제 타격 가능성을 권고했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의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네, 미국의 MBC 방송이 북한의 이제 평양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그 중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미국 언론에 대해서 북한에서 전문가들이 또는 이제 담당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던 외무성 또는 외무성 대변인 또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현재 외무성 내에 있는 미국 연구소의 리용필 국장이 직접 MBC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왔던 핵 정책이 압축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핵과 미사일이 북한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직접 김정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자신들도 결코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현재까지 다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을 했지만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은 본인들이 이제 6차, 7차, 8차 그 핵실험을 얼마든지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런 핵 개발을 결코 미국도 또 이제 국제사회도 막을 수는 없다는 그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한 걸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황용남이라는 또 다른 관리도 만났었는데요.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로켓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본인들이 결코 어떤 그 빈말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우주 프로그램 개발자인 리 원혁도 역시 인터뷰에서 본인들은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북한에서 신형 그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천명을 해왔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미뤄볼 때는 이러한 정지위성을 또 쏘아 올리거나 그런 또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 그 MBC의 그 평양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보면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는 20일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실질적인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날은 2+2 회담을 하고요. 20날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19일 날은 한국의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의 실체를 아마 평가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 하는 것이 아마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현재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확장 억제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봤단 말이죠. 네네. 왜 그러냐면 괌에서 이제 떠야 될 B1B 같은 경우에 바람 불어서 못 도는 것을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람 불어 못 도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확장 억제의 실체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상 익스텐디드 디터런스가 한미 간에 되어 있지만 어떠한 문서도 어떻게 이제 이것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서로 이렇게 서명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략적 자산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며 또는 뭐 전략 잠수함을 우리 한반도에 어떻게 상시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문서화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좀 이번 그 회담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안전을 담보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내용하고 이제 핵심을 좀 보면 지금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과연 이걸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무수단 미사일을 지금 우리 문 기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전에는 원산에서 쏘다가 방현으로 갔는데 방현으로 가서 쏘게 되면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각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지난번 성공했던 때의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6월 22일 날이거든요. 원래는 32도 각도로 쏘면 3,500km 정도로 나가서 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쏘았을 때는 83도 각도로 쏘아서 1,413.6km까지 고도로 올라가서 400km를 비행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괌을 향한 그런 그 미사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고각을 조절을 하고 연료량을 조절하면 한국도 이 무수단의 사격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무수단이 1,413.6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하 13에서 14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 대기권을 뚫는 과정 속에서 속도가 좀 줄어들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마하 12 이상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앞으로 가지게 될 패트리어트 3는 속도가 마하 5입니다. 그래서 마하 5로서 마하 12 정도 되는 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는 마하 8 정도 되는데요. 마하 8 정도 되면 최대한 마하 14까지는 요격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드 배치가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북한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네. 자,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네. 사드 배치 관련한 얘기가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문 기자, 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귀순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바로 태영호 공사인데요. 태공사의 탈북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영국의 핵기밀을 빼내라는 지시에 압박을 느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고위급 인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억측성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썬데이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요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영호 공사가 영국 해군 장교에게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영국 돈으로 말하면 이제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말하면 14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그 돈을 통해서 이러한 핵 기밀을 빼내기 위한 그런 정지 작업을 하도록 북한 당국이 지시를 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려울 것 같으면은 결국 태공사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탈북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태영호 공사의 탈북은 그동안의 생계형도 아니고 본인의 아들의 어떤 대학 진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고 우리가 다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번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결론이 이제 나온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태영호 공사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핵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라인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태영호 공사가 공작을 해야 될 대상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유엔 안보리 P5국 중에 하나이지만 현재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고 있는 이 국제적인 그런 흐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자회담 당사국도 아니고요. 굳이 이런 영국의 해군 장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네. 태영호 공사가 핵 전문가도 아닌데 접근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태영호 공사의 이러한 그 발언들이 이러한 그 태영호 공사를 둘러싼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사점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북한이 뭐 내년 말까지 2번의 핵실험을 더해서 그 이후에 한국 그 대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의도라면은 우리로서 상당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 2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핵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아주 이번에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태영호 공사의 이러한 그 탈북 의도가 과연 핵 관련해서 기밀을 빼내기 위한 그런 공작 차원에서 비롯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짚어주셨던 부분이요. 태공사가 북한이 내년 말까지 2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언급한 부분. 북한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지금 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저는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5차 핵실험 한 것을 통해서 핵탄두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탄두 실험을 하고 난 뒤에 표준화와 규격화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부터 4차 핵실험하고 5차 핵실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걸 통해서 북한은 소위 말해서 버전 1.0짜리 핵무기 시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방부도 우리 정부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6차, 7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이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5차 핵실험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핵실험하고 나서 핵탄두를 만들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지상이나 또는 뭐 물밑에서 핵실험할 필요도 없이 죄송합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실험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6차, 7차 핵실험 하는 것은 수소폭탄일 수도 있고요. EMP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왜 6차, 7차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핵 보유국이 되겠다.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핵 보유국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이 돼서 미국과 핵군축 회담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핵군축 회담에 응하는 순간 이것은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밝혔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NPT 속에 들어있는 의무를 잘 준수하겠다. 그게 뭐냐면 핵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핵 기술을 전파 안 하고 핵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겠으며 또 그 기술을 남의 국가에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자기는 이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니까 미국하고 핵군축 회담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시키기 위한 정말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또 막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